지금 현재 무섭게 성장하는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ETF를 적립식으로 사주는 서비스예요. 이런 투자는 매우 좋습니다. 금융위 때도 보시면 매달 사면은 이렇게 내려가지만 올라갈 때 빠르게 올라갑니다. 니어브로커는 주문을 이용해서 거래를 해버립니다. 근데 이 호가 차이가 얼마나 나나, 저희는 어떤 서비스를 하냐면 컨설팅으로 설명만 해주지 않고요, 고객에게 주문을 보내드려요. 지금도 저희는 증권사에 주문을 내고 있습니다. 탈렙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낸 책 중에 5번째 책이고 가장 최근입니다. 그래봤자 2018년이나 오래되긴 했는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책의 제목은 스크린 더 게임이라고 돼 있지만 일상에 숨어있는 불균형이라는 이름도 조금 이제 의미가 있고요. 스킨 더 게임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뭐 스킨이 그 옛날 원주민들이 그 가죽과 관련된 얘기여서 그 게임머니랑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돈을 내고 게임에 참여하라, 너의 리스크를 걸고 게임을 수행해라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구체적으로 그 리스크를 지불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만 금융회사를 활용하는 것들은 조금 더 지혜로워지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례를 통해서 배우는 부분, 첫 번째, 지금 현재 무섭게 성장하는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ETF 세이빙 플랜이라는 겁니다. ETF를 매달 적립식으로 사주는 서비스예요. 이게 유럽에서 지금 불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인모스트는 이거를 저희가 2017년도 말부터 바로 이 서비스를 시행했어요. 지금도 국내에서 저희처럼 이렇게 ETF를 매달 살 수 있는 서비스를 하는 곳은 유일한 상태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ETF 세이빙 플랜에 활용되는 돈들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는 거고요. 근데 2,500만 개가 7,600만 개 되는데 몇 년 안 간 거죠. 여기에 들어가는 돈의 그 ETF의 규모가 이건 더 강력하게 이렇게 오고 있는 거죠. 그 ETF 세이빙 플랜에 대해서 신규로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 것 같냐라고 하면 독일 기준으로는 어마어마한 기준으로, 그 다음에 아주 긍정적인 모습은 뭐냐면 유럽 내 펀드 중에서 가계가 유럽의 펀드 소유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ETF 펀드를 하게 되는 그런 비중이 25.6%, 연기금이 33%, 그 다음에 장기 펀드, 이거 기관 투자자죠, 이런 데가 23%. 근데 가계가 26% 막 이렇게 가는 거는 과거에서 비교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고요. 그 중에서도 연령대가 35세에서 54세가 36%, 18세에서 34세가 37%, 이게 이제 54%까지 늘어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넥스트 웨이브가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투자라고 여겨지고요. 왜냐하면 ETF 세이빙 플랜이라는 거를 이렇게 실제로 계산해 보면 지수가, 월드 인덱스가 이렇게 옆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ETF 세이빙 플랜의 성과는 좋은 성과로 쌓여져 갑니다. 이게 매달 적립식으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도 내면서 이 MSCI 월드 인덱스 같은 어떤 그 의미 있는 인덱스를 ETF로 사는 거죠. 꾸준히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내고요. 이게 막 돈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청년들, 아까 보셨던 것처럼 18세에서 34세까지의 젊은 층에서 미국 달러로 말하면 1불, 2불 또 받아주기 때문에 엄청난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 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는 매우 좋습니다. 저희도 기본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때 계속해서 사면, 금융위 때도 보시면 이게 매달 산 거예요. 매달 사면은 이렇게 내려가지만 올라갈 때 빠르게 올라갑니다. 지수는 몇 프로가 빠졌냐면은 30% 정도에 빠졌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세이빙 플랜처럼 적립식으로 사면 플러스까지 회복되는 시간도 짧은 뿐더러 이 위기를 이렇게 탈출하게 돼요. 코로나 때는 더군다나 빠르고 강력하게 여기를 벗어나고 좋은 결과를 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ETF 세이빙 플랜은 굉장히 좋은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양면적인 부분들을
아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얘기를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이 ETF 세이빙 플랜을 제공하는 회사들의 면면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현상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한국에서 증권회사들이 이 서비스 안 합니다. 왜냐면은 증권회사에 보면은 ETF 적립식으로 살 수 있어요 라고 써 있는데 막상 가서 살려고 보면은 살 수 있는 ETF는 세 가지, 뭐 코스피 200, S&P 500 이런 것만 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ETF를 매달 살 수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증권사 지금 점포가 그렇죠. 미래셋이 작년 연말에 처음으로 좀 다양한 종목으로 늘린다라는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처럼 이렇게 ETF를 매달 사는 데는 저희밖에 없다고 제가 맨날 자부심을 갖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증권사들은 안 하는데 토스, 그런 회사를 우리는 니오브로커라고 합니다. 니오브로커는 뭐냐면은 ETF를 매달 사는 서비스를 거의 무료로, 그래서 보시면 얘들이 내세우는 그런 슬로건이 뭐냐면 Everywhere, Everytime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아주 부드러운 UI, 고객 친화적인 UI, 그 다음에 모바일 트레이딩, 그 다음에 세련된 그리고 빠르게 거래되는, 그러면데 무료예요. 이걸 주장하는, 이거를 표방하는 이런 니오브로커들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젊은 층은 더 활발하고 점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니오브로커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PFOF라고 합니다. Pay for Order Flow라고 하죠. PFOF. 이런 용어를 제가 왜 가르쳐 드리냐면, 이런 니오브로커들, PFOF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이 가지는 취약점들이 있는데, 단점이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이 잘 알고 활용하시길 바라기 때문이에요. 이 니오브로커는 무료로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럼 돈을 어디서 받느냐, 어떻게 돈을 버느냐를 궁금해하는 데들이 많이 생겨서 이것들을 조사해서 결과가 나와 있는 거죠. 자, 보시면 이 니오브로커는 엄청나게 글로벌 마켓에서 커져가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US 마켓에서도 이렇게 엄청난 부분,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알고 계시냐면 로빈훗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로빈훗이 바로 대표적인 니오브로커 회사입니다. 이게 그럼 왜 이들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지를 이해시켜 드리려는 거고요. 좀 부정적인 일들도 있었어요. 이거 2020년도에 미국 20살짜리 청년이 옵션 거래 어디서 했냐면 로빈훗을 통해서 했었죠. 그래서 자살했어요. 8억 빚져가지고 엄청나게. 근데 왜 그랬냐면 이 니오브로커의 시스템에 굉장히 반했죠. 무료 옵션 트레이딩을 거의 무료로 편하고 싸게 하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겁도 없이 마구 트레이딩을 하다가 결국 8억의 빚을 지고 자살했어요. 근데 이제 비슷한 사례로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린 적이 있냐면, 저는 어떤 세대냐면 온라인으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그 거래가 없던 시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주식 브로커 때 전화가 2대 있었어요. 제 앞에. 한 대는 그러니까 한쪽 손으로는 주문을 내고 한쪽 손으로는 통화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는데, 왜냐하면 주식 시장에 주식 사자 팔자 주문은 오직 2개의 채널밖에 없습니다. 저한테 전화해서 주문을 내든지, 왜냐하면 제 전화는 다 녹음되기 때문에 주문이 다 녹음이 되면 주문을 받습니다. 네, 삼성전자 얼마에 몇 주 사시는 거죠?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주는 게 거의 많은 일임 형태들이 거래가 많이 일어났지만,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증권회사 객장에 오셔서 주문을 받는 여직원이 한쪽 이렇게 그 객장의 중심이나 한쪽에 있습니다. 이러면 거기다가 주문지를 써서 내면 여직원이 그걸 받아서 접수해가지고 주문을 내줍니다. 그렇게밖에는 주식 주문이 나가지 않았던 시대의 사람이라다 보니까 이 온라인 주문이라는 것에 어떻게 온라인 주문이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았는지를 다 지켜봤는데, 처음에 온라인 주문이 들어오고 자리를 잡으면서 가장 큰 피해는 뭐였냐면, 온라인 주식 주문의 수수료가 5분의 1로 떨어진다라는 사실 때문에 너무 과다하게 거래하다가 쪽박차거나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이혼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이 니오브로커의 실제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뜸을 들였지만은
걔네들이 무료로 하는데 돈은 어디서 받냐면 시장 조성자라 그래서 거대 증권사 같은 데들로부터 이 니오브로커는 돈을 받습니다. 어떻게 받느냐면요. 니오브로커라고 말하는 로빈후드나 그다음에 우리나라 토스 같은 데 여러분이 그 소수점 주문을 내면요. 그 주문을 다 모읍니다. 그 주문을 팝니다. 누구에게요? 시장 조성자라고 불리는 거대 증권사들에게. 시타델 가장 유명한 그 헤지펀드 뭐 이런 데들 그다음에 뭐 정식적인 그런 증권사 이런 데다가 그 주문을 파는 거예요. 그럼 증권사는 그 주문을 삽니다. 주문을 왜 살까요? 0.5주를 사는 거라도 10,000명이 한 번에 사버리면은 엄청난 양의 주문으로 뭉쳐져서 들어오니까 이 시장 조성자들은 그걸 통해서 거래의 단위를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보장된 거래를 제공받기 때문에 큰 회사는 이 니오브로커들에게 주문만 갖고 뭉쳐서 갖고 와도 돈을 줍니다. 좋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주문을 산 증권사 쪽에서는 그 주문을 어디다 활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약간의 문제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그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거래랑 이런 부분을 공개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부분 말고 또 다른 문제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 가지 거래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니오브로커들은 이 작은 단위의 주문들 여기 보시면 사례로 드러났잖아요. 300주를 사자를 55불 55.50에 사자를 낸 거예요. 사자를 냈어요. 어떤 사람이. 이게 뭐 300주 사자를 낸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의 주문만 쪼개서 보자면 시장에는 두 개의 주문이 있어요. 52불 25센트의 팔자가 있고 55불 50센트의 사자, 여기 사자 주문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자와 팔자는 각자 모르고 주문을 내기 때문에 이런 갭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요 브로커가 어떤 일을 하냐면 요 55.50에만 사주면 되는 거거든요. 요 주문 낸 사람이 사자를 그렇게 냈으니까. 보통 여러분은 주문에 대해서 주문의 형태를 잘 모르시지만 어떤 상태냐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펀드에 자문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지정가도 있고 여러 가지 주문 방식이 있는데 호가를 이렇게 범위를 주고 사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가 주문들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빨리 사달라고 하거나 뭐 이런 주문들이 있는데 그런 다양한 주문들에 의해서 이런 비드 호가와 에스코 호가가 형성이 되는데 55.50에 사자가 있는 반면 52.25에 팔자가 있으면은 이 브로커는요. 55.50으로 이 클라이언트에게 주문낸 사람에게 사주는 사이에 자기가 이거를 먼저 52.25 사람에게 팔자 내놓은 가장 싸게 팔자 내놓은 사람의 주식을 사갔고요. 그러면 55.50인 사람에게 이걸 팔면 얼마가 나요? 3불이 그냥 바로 남아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그 사이에 거래를 해버려요. 이 니오브로커들이. 왜냐하면 얘네들에게 주문된 주문 호가가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갭을 먹는 투자를 얘네가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주문자가 주문을 넣었던 항상 최고 가격에 거래돼요. 그러니까 살 때는 제일 높은 하락했다가 그 맨 뒤에 가서 높아지는 경우 아주 차이가 어떤 예를 들어 드릴까요? 그 주식 올라간 걸로 예를 들어 드려볼게요. 그 ARM 같은 거 막 그 제 기억에는 30% 막 올랐던 걸로 기억나는데 뭐 파란티어도 30% 올랐어요. 30%가 하루에 30%가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시작할 때 만약에 이 사람이 주문을 빨리 사자를 냈기 때문에 55.50을 그냥 만약에 이 브로커가 이 그 다른 주문을 만약에 거래소로 그냥 보내줬으면 어떻게 되냐면 시작할 때 30% 전 가격으로 산 채로 30%가 올라가 버리게 돼요. 이 사람은 시작하고 장 시작하고 바로 샀기 때문에 왜냐면 이 55불 50센트가 달래 높겠어요? 한두 호가라도 빨리 살 수 있는 주문을 낸 거예요.
주문 낼 때부터. 이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이 주문의 처리 방식에도 그럴 수 있는, 하여튼 그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는데 그런 식으로 주문이 나왔기 때문에 10중 8구 그대로 주문이 나갔으면 그날 ARM이나 팔란티어를 아침 가격에 바로 샀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당일날 25% 수익이 나요. 그죠? 그랬을 사람을 이 브로커가 30% 올라간 가격에, 30%는 아니겠죠. 그건 너무 큰데. 어쨌든 뭐 5%, 10% 올라간 가격에만 얘한테 주면 되니까 그 사이에 얘가 이걸 사서 팔아가지고 그 수익을, 그 5%, 10%를 브로커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왜? 너는 최대 이 가격에 사겠다고 했잖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실은 장에 있는 이만큼씩의 변동을 다 제일 나쁜 케이스로 먹게 되죠. 무슨 얘기냐면 살 때는 제일 비싸게, 팔 때는 제일 싸게 팔게 돼요. 브로커가 이 제일 싸게 팔자고 한 걸 산 다음에 사자 나온 애한테 다시 파는 거거든요. 이렇게 니어 브로커는 주문을 이용해서 거래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주문을 낸 사람에게 무슨 피해가 돌아갈까요? 하루에 제일 높은 가격에 항상 체결되고 제일 낮은 가격에 매도됩니다. 변동이 크다면 상당한 피해가 올 수도 있겠죠. 그런 수익을 내고요. 니어 브로커는 여기서 먹는 수수료가 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주문을 모아서 넘겨주는 것을 통해서 이 상대방 증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게 돼요. 여기는 제가 지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거래만 말씀드렸지만 이거 말고 차익 거래도 있어요. 아비트라지도 합니다. 얘들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결론적으로는 이 니오 브로커에게 주문을 내는 아까 이 거래 있잖아요. 세이빙 플랜, ETF 세이빙 플랜으로 주문을 내면 맨날 당일날 사자 가격 중에 제일 비싼 가격에 삽니다. 그리고 팔 때는 당연히 제일 싼 가격에 팔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호가 차이가 얼마나 나나 별게 아니겠지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인모스는 처음에 자문사로서 저희는 어떤 서비스를 하냐면 고객들에게 자문을 하는데 컨설팅으로 설명만 해주지 않고요. 말씀을 드린 다음에 고객이 오케이를 하시면 그 고객에게 주문을 보내드려요. 아예 승인만 누르면은 바로 5종목, 6종목이 한 번에 사집니다. 한 번에 팔리고요. 또 어떤 종목 교체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사이에 저희가 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초기에 저희가 증권사들과 제휴해서 여러 개 증권사에 이 고객들의 주문을 내주는 일들을 수행했어요. 지금도 저희는 증권사에 주문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국내는 아닙니다. 국내는 무조건 거래소로 보내게 돼 있어요. 국내는 이 니오 브로커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국의 토스증권도 아마 해외 거래만 이게 가능할 거예요. 해외 거래에서만 이게 가능합니다. 미국 거래에서만. 국내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저희도 인모스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미국 ETF 위주로 성장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2020년도에 코로나 때 처음으로 ETF 붐에 들어가셨지만 저희는 2017년도 11월부터 ETF만 하는 증권사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여러 증권사에 주문을 냈더니 희한하게 그날의 호가로 볼 때 높은 가격에 자꾸 사지고 낮은 가격에 팔리는 모습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고요. 그런 면에서 이 주문을 낼 때 저희는 이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그 브로커가 거래할 수 없는 형태로 현재는 나갑니다. 그리고 삼성증권이나 증권사들의 중에서 그런 식으로 중간에 브로커가 샀다 팔았다를 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저희는 이제 이거를 수정했어요. 그래서 이 니오 브로커가 하는 일들을 저희는 2017년도, 18년도부터 이미 경험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의 주문 형태는 그런 것들을 아예 차단한 상태가 진행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유동성에 의한 거래가 일어나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걸 하냐면, 이것도 저희가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지금 완전히 몇 년째 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저희가 만약에 ETF를 사거나 ETF를 팔아야 될 때 저희 고객만 한 번에 그날 당일날 몇백억씩 주문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많은 숫자의 사람이 정말 큰 돈의 ETF를 사고 팔게 돼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국의 어떤 종목인 경우는 훨씬 더 심각하고요. 해외에 상장돼 있는 미국에 상장돼 있는 ETF조차도 저희가 그날 거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미국과 한국에 특별히 해외에 있는 유동성 공급자, 쉽게 말하면 ETF 운용사들과 저희가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며칠 전부터 통화를 합니다. 저희가 문서를 보내고 문서는 정식 문서로 이제 우리가 어느 날 어떤 매도 거래를 매수 거래를 몇만 주 금액으로 얼마를 하게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그러면 특별히 이제 한국 그 운용사보다는 미국 운용사가 훨씬 더 잘 이게 대응이 돼 있어요. 그거는 뭐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한국의 운영사들도 저희랑 이미 오랫동안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게 됐지만은 초기에는 미국 운영사 같은 경우는 그러면 너네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제 주문이 거래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약속을 하고 그 거래 시간에 자기네가 유동성을 공급해 줘서 예를 들면 물량을 대주거나 아니면 사주거나 이렇게 해서 너네들의 거래에 의해서 너네들 거래 가격이 떨어지거나 올라가지 않게 해주겠다. 이게 이제 유동성 공급자가 이제 ETF 운용사가 가진 의무예요. 그런 시장 조성을 하게 돼 있어요. 유동성을 공급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장 시작해서 30분간 마구 가격이 출몰하는 사태 속에서 거래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보완적인 장치도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팔아가지고 우리가 그 판 ETF가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저희 인모스트 고객 중에 뒤에 판 사람은 떨어진 가격에 팔게 되잖아요. 저희가 팔아서 가격이 점점 떨어지니까. 아니면 살 때는 우리가 사서 점점점 가격이 높아져 버리니까 우리 고객이 피해를 봐요. 그거를 유동성 공급자인 운용사와 사전에 문서와 통화를 통해서 약속을 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만드는 그런 거래를 이미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실제로 운용사나 뭐 자문사 같은 데서 저희가 그런 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굉장히 놀라는데요. 저희는 처음부터 이 유동성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미 유수의 그런 운용사들과 미국의 운용사들과 많이 이제 기회가 매매할 때마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저희가 우리 고객의 가격을 안정화시켜주고 실제로 보이지 않지만 손해를 보지 않게 해주는 그런 방법인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ETF 거래를 통해서도 사실 그날의 최악의 호가에 거래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율인데요. 저희가 고객에게 자문하고 주문을 내주다 보니까 처음에 미국 ETF를 거래하면서 가장 뚜렷하게 느꼈던 부분이 있는데, 증권사마다 환전 수수료를 너무나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몇몇 그 주요한 증권사들이 그날의 최고 나쁜 환율로 환전해주는 규정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예를 들면 이런 일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인모스트의 A라는 고객님이 미국의 반도체 업종 ETF를 사는데 살려면 달러로 환전을 해야 되거든요. 원화를 넣었다면. 그래서 환전을 해야 되는데 환전을 이제 하는 기능이 있어요. 증권사에는 삼성증권이든 KB증권이든 다 있는데 그 기능을 실행하고 나면 환전이 됩니다. 근데 1불당 얼마로, 그러니까 달러 원 환율이 얼마로 됐는지는 나중에 다 된 다음에나 볼 수 있어요. 물어보면 자기들이 그 증권사가 대답하는 거는 대답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 자체 규정이래요. 나중에 저희가 그날의 환율을 그 환율 고시하는 곳 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항상 최고 높은 환율로 환전하더라는 거죠. 지금은 안 그럽니다. 지금은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을 찾았는데, 하나는 그 부분을 가장 이제 은행과 동등한 그런
그 환전을 하는 증권사의 환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당시는 그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고객들한테 말해서 은행에서 우대 환율로 환전을 한 상태로 달러로 바꿔서 입금하시도록 그 길을 열어드렸어요. 사실 증권사의 고객들조차도 달러로 입금하는 거를 잘 모르던 시절입니다. 2017년도니까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고객이 증권사에 죄송합니다만 저는 횡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알려주지도 않고 룰도 없는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보면 너무 비싸게 환전다니까 우리 고객들이 환전만으로 이미 2%막 이렇게 1% 2%씩 막 먼저 들어가는 날 손실 나는 거와 같아요. 그래가지고서야 어떻게 제가 그분들의 수익률을 맞춰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으니 환전에서부터 정상적으로 해야만 했었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아직도 이제 이런 걸 모르는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증권사는 만약에 달러로 입금하려면 달러 입금 계좌라는 게 따로 필요했었어요. 지금은 아예 그 뭐라 그러나요? 그런 어떤 그 가상 달러 입금 계좌를 증권 계좌에 다 달리도록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기능을 사용하는 거는 엄두도 못 내던 때라서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희는 이제 그걸 하는 곳을 알아서 그렇게 입금을 시켜드렸고 그렇게 입금을 시켜드리려면 어디선가 싸게 환전을 해야 되니까 은행에서 싸게 환전해서 집어넣는 방식을 활용하게 해드렸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실제로 여러분이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혜로운 슬기로운 건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하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무료, 50% 할인, 10% 할인 막 이런 거에 광분해가지고 하는 거는 지혜롭지는 못합니다. 사실 무료로 들어갔는데 환율로 몇 프로를 낚이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환율이 얼마나 무섭냐면 제가 증권사 영업부에 있을 때 제 고객 중에 좀 많은 분들이 미국에 이민 가셔서 영주권자가 되신 분들, 그러니까 전 신영증권에 있었는데 신영증권 영업부 고객이셨던 분들이 사장님들이랑 이런 분들이 많으셔가지고요. 미국 가서 이제 미국 건너가실 때 돈을 좀 가져가시잖아요. 사업을 하실 거고 그러니까 그 가져가서 미국 은행에다 돈을 넣어놨는데 이제 그 돈을 한국에 보내서 투자하시는 때도 많다 보니까 한국에 계좌를 만들고 은행에다가 이제 외국 거래한 미국에서 달러를 보내는 계좌를 신고하게 돼 있어요. 출입국 그 규정상. 그래서 돈을 신고하고 그 돈을 증권사로 보내면 증권사가 그걸로 증권사에 들어오면 제가 주문을 내서 주식도 사고 뭐 이것저것 삽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환전이 필요하잖아요. 이 환전을 담당하는 그 당시 여의도 국민은행 지점 직원이 있었어요. 저랑 뭐 당연히 제 고객이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은 아주 이렇게 열심히 이제 그 서비스를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광명 지점을 가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찾아왔어요. 자기가 계속 그거를 광명에 있지만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제 고객들은 자기가 여전히 광명에서 담당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환전 수수료가 장난이 아니에요. 은행에 그러니까 이렇게 좀 큰 고객이 거래하면 그날 회식해도 될 정도로 그러고 나서 제가 법인 영업하다가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냐면 기업들의 CFO 그 재무 담당자들이 근처 은행으로부터 정기적인 그런 접대를 받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수출입 회사들 같은 경우는 달러의 이자를 은행이 안 주는 대신 하나도 안 챙겨줍니다. 그건 제가 왜 하냐면 전 증권사에 있었는데 달러 RP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도 알아보시면 여러분 거래하는 증권사에 달러를 갖고 있으면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팔았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알게 됐어요. 아, 이게 은행의 그 환전이 어마어마한 이익이 나는구나.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50% 감면해주고 환율로 확 이제 베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게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